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줄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늦게 결혼을 한 바람에 50대에 아직 고등학생 아이가 있고요. 남편과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신혼 때만큼 사이가 좋고 가정은 화목한 편입니다. 제게 가족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죠. 제가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건 아마 제가 고아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보육원에 버려져서 그곳에서 가족의 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진 제 행복이 무척 소중합니다. 부모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는 보육원 원장님의 성을 따서 박씨의 정숙이라는 이름을 받아 박정숙이 됐습니다. 이름 없던 무명의 갓난쟁이는 그렇게 박정숙으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나마 죽지 말라고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가서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박정숙으로서 살게 된 제 인생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뭐 얼마나 대단히 잘할 수 있었겠어요. 어릴 적부터 관심도 못 받고 변변찮은 것 하나 가져볼 수도 없다 보니 어려서부터 저는 포기하고 참는 걸 먼저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꿈도 없이 그냥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갈 뿐이었죠. 그러다 만으로 18살이 되어 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저는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돈 얼마 쥐어주고 나가라고 하니 나가야 하는데 뭐 가족도 친구도 없다 보니 대체 어딜 가서 살아야 할까 싶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육원생들이 공장들을 많이 나가곤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 주다 보니 돈도 벌고 당장에 살 곳 걱정이 없는 공장으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유독 공장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나마 그 안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 하나가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일하고 휴일에도 할 일이 없다 보니 생활을 하는 내내 답답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인생에 큰 미련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공장에서 부품처럼 살다가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립 끝에 저는 직업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개시켜주는 대로 입주 가정부 일을 하게 됐죠. 옛날 식모살이나 다름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세월이 많이 나아졌는지 돈은 꽤 쳐주더라고요. 잘하면 사모님들이 용돈도 챙겨주신다니까 기본급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괜찮은 일자리 같았죠. 거기다 숙식도 제공되고 웬만한 일보다 돈도 많이 벌리다 보니 제가 그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9살 나이부터 입주 가정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 집 사는 비슷한 제 또래 자녀들을 보며 괜히 주눅이 들었고 경험이 없다 보니 손이 야무지지 못해 사모님들께 야단도 많이 맞았죠. 저를 조카처럼 생각해 주시는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하러 온 식충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공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할 일만 잘하면 자유시간도 많고 또 부잣집 사람들 사는 모습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0여 년을 입주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입주 가정부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저는 어느 날 일하던 곳을 떠나 새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일하던 곳은 3대가 모여 사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하필 그 집 손녀의 유학 문제로 온 식구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을 비우며 가정부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돼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새로 입주 가정부를 찾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시절 갑자기 파출부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집에 일하는 사람에게 방까지 내주며 부리기보다는 파출부들을 구하는 거죠. 사실 그 시절이 이래저래 어렵기는 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서민들 고생은 당연하지만
회사들도 줄 도산하면서 사람 쓰던 부잣집들도 많이 망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람 쓰는 곳은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저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지낼 곳이 없으니 숙식이 꼭 제공돼야 했고요. 입주 가정부 일을 포기할 수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전에 일해드렸던 사모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 구하는 자리가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말이에요. 다행히 알고 지내던 한 사모님의 소개로 새로운 집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알게 된 친구 하나가 사람 찾는다고 하더라고. 애들은 유학 보내놓고 부부 둘이랑 시어머니만 산다고 하던데. 그래서 식구도 별로 없으니까 아마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아유, 우리 집에 다시 오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도 요즘은 파출부 아주머니를 불러서 말이야. 그래도 괜찮으면 거기라도 한번 가볼래? 내가 자기 일 잘한다고 말은 해놨어. 괜찮은 것 같으면 소개해줄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입주 가정부만 할 수 있으면 대가족도 상관없던 저였는데 하필이면 어린 자녀들 유학 보내놓고 할머님의 사장님, 사모님만 지내신다고 하니 제가 그 집에서 크게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직접 찾아가 본 집도 이전에 일하던 집보다 넓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100평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지만 이전에 일하던 집에 비하면 일을 하면서 한참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 집은 도우미가 쓰는 방이 별채에 따로 있어서 제가 집에서 지내기도 더 편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 집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입주 가정부는 얼마나 있다고 했죠? 예, 한 10년 좀 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부터 했나봐. 그럼 30 초반? 아니요, 19살부터 일해서 올해 30입니다. 어머, 생각보다 한참 어리네. 결혼은 했어? 아니요, 미혼이에요. 그럼 애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래? 고생을 너무 많이 했나? 나보다 나이 들어 보여서 그렇게 어린 줄 몰랐잖아.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집 사모님은 뭐랄까 조금 푼수 같은 분이셨습니다. 옛날에 광고 모델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 댁으로 시집 오시고 여태껏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보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아랫사람 대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되는 말을 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으신 분 같았죠. 그러게요.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요. 제가 봐도 사모님이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세요. 어머, 그래요? 나 몇 살로 보여? 예? 아, 대학생이라 그래도 믿겠는데요. 사모님이 너무 고우셔서 굳이 나이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우, 세상에. 자기 아부를 너무 잘한다. 하긴 내가 어디 가서 아직도 아가씨 소리를 듣긴 하지. 우리 남편이 나 예뻐서 첫눈에 반했잖아. 근데 내가 애 둘 엄마야. 우리 애들이 중학생들인데? 예? 전혀 몰랐네요. 정말 자녀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네요. 나 자기 마음에 든다. 합격이야. 저도 입주가정부 10년 차라 별별 꼴을 다 본 덕분에 사람마다 맞춰가며 구슬리는 건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아부를 잘 떨었던 덕분인지 다행스럽게도 저는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 때 뵀던 조금 과해 보이는 사모님 성격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어차피 돈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제 처지에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 정도면 귀여운 정도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모님들은 남의 인적 사항들까지 꼬치꼬치 따져 묻고 사람 뒷조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모님은 그렇게 말 몇 마디로 끝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입주 가정부를 하게 된 저는 새로운 사모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저를 소개해 주신 사모님의 말씀처럼 집에 크게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식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할 필요 없어서 편했고 애초에 사모님이랑 사장님은 집에서 식사를 잘 하지 않으셔서 상을 자주 차릴 일도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거의 집에만 계시는 큰 사모님은 거의 방에만 계시고 까다롭지 않은 분이셔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상 2번 차릴 일이 없고 할 일이 줄어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루 종일 큰 집을 쓸고 닦으려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10년 넘게 해오던 일이다 보니 이제 그 정도는 이골이 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던 것도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힘든 게 걱정이었죠. 원래 남의 집살이 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입주 가정부도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특히나 집안 살림 관리하시는 사모님들 성격 따라서 얼마나 더 힘들지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사모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편했습니다. 살림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원래 집안 살림 하나하나 깊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더 대하기 어려운 법이었어요. 부리는 사람이 바뀌어도 늘 하던 대로 해야 성이 풀리시다 보니 특히나 새로 사람을 들일 때마다 엄청 힘들게 하시거든요. 새로 들어왔으니 세간 살림 다 꺼내서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하시고 그걸 다시 보여주지도 않고 원상태로 정리해 놓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릴 때는 잘못 걸려서 된통 욕먹고 아끼시는 그릇 깼다고 얻어맞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모님은 살림에 관심이 없으셔서 집에 뭐가 있는지, 천장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사모님, 곧 할아버지 제사라 그러시던데 제사 때 놋그릇 쓰셔야죠? 제기랑 같이 닦아둘까요? 놋그릇 어디 있는지 아세요? 놋그릇?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어? 예? 그 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나? 나 잘 몰라. 제사는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 몸 안 좋아지시고 제사도 그냥 간단하게 했거든. 어차피 제사 음식 먹지도 않는데 놋그릇 뭐하러 꺼내? 그냥 제기만 닦아놔요. 그럼 혹시 제기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찾겠네요. 나도 모르는데. 그 창고에 있나? 찾아보다가 정 없으면 그냥 새 거 사. 사모님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시더라고요. 다른 집은 집에서 살림하시는 사모님들이 웬만한 살림들은 알고 계시는데 새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젊어서는 모델 일 하다가 일찍 시집 와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셨다더니 정말로 그러셨던지 그동안 사람 부리기만 하시고 살림 같은 건 일절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큰 사모님께서 유한분이셔서 그런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살림은 큰 사모님께서 전부 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 바람에 살림은 제가 온전히 도맡아야 했습니다.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어쩌다가 그릇에 이 하나라도 나갔다가 욕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덕분에 저는 하루빨리 그 집에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은 적응하는데 바빴지 뭐 크게 힘든 일도 없었어요. 2대째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셔서 밤 늦게 들어오시다 보니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러는 동안 사모님은 여기저기 모임이며 쇼핑이며 다니기 바쁘셔서 저한테 일일이 일을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괜히 눈치 보여서 제가 알아서 커튼 걷어 빨고 이불 빨고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밥값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그 집 일을 한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정말 그 집 식구가 된 것처럼 적응했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던 큰 사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예요. 새벽 늦게 잠에 들어 있는데 주방 쪽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주방 옆방에서 지내던 제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고 그냥 누우려고 했다가 혹시나 도둑이 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비몽사몽인 상태로 주방으로 걸어 나가 봤더니 큰 사모님께서 주방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사장님 사모님을 깨웠습니다.
쓰러져 계신 큰 사모님을 보고 놀란 사장님이 구급차를 부르셨고 곧장 병원으로 큰 사모님을 옮겼어요.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까지 따라 나섰죠. 큰 사모님은 안타깝게도 뇌출혈이었습니다. 큰 사모님께서는 새벽에 물을 드시러 나왔다가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처리할 수 있던 탓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연세가 있으신 바람에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큰 사모님께서는 꼼짝없이 누워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에 추가로 큰 사모님까지 챙기게 됐어요. 물론 사모님 챙기는 간병인이 따로 있어서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괜히 큰 사모님을 챙겨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정숙 씨라고 했나요? 제대로 인사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인데 내가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했다 싶네요. 정숙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그대로 돌아가셨을 텐데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사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남들은 제 밥그릇 걷어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분수껏 살자는 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집에서 넉넉한 월급 받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더 오래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욕심은 부리지 말자 싶었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쁘신 분이시라 그 후로 사장님을 따로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사장님이 웬일로 집에서 식사를 하시겠다며 사모님의 저까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니 식탁 앞에서 갑자기 선물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정숙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 웬 가방이에요? 당신 뭐야? 여기 비싼 데인데? 정숙이한테 당신이 선물을 왜 해? 선물입니다. 전에 내가 어머니 일로 보답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당신 것도 샀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아니, 그건 제가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괜찮지 않아서 말이에요. 이 사람 거 사는 김에 같이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나한테는 몰라도 정숙이한테는 당연히 부담이지. 애가 평생 살면서 이런 가방 언제 들어봐. 아니, 어머니 일 때문에 고마운 건 알겠는데 뭐하러 당신이 선물까지 해? 그럼 내가 말했을 때 당신이 알아서 좀 하지 그랬어. 내가 당신 너로 적당히 챙기라 그랬잖아. 한참 기다려도 당신이 정숙씨 챙길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내가 챙겼지. 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정부를 뭐하러 이렇게까지 챙기냐고. 그럼 당신은 당신 어머니 살려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월급이라도 올려주라니까 이미 많이 챙겨준다고 됐다 그러더니 가방 하나 사준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니, 그럼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지. 당신 진짜 왜 이래? 그냥 돈만 건네게 되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그랬어. 나야말로 당신이 왜 이러나 싶네. 저는 그 상황이 정말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사모님이 너무 길길이 화를 내시니까요. 두 분이 저 때문에 싸우시는 상황에서 저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사장님께서는 작은 성의라고 하시며 제게 선물을 끝까지 권하셨고 사장님의 결정에 사모님도 더 딴지를 걸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제가 사모님에게 죄송해야 할 일인가 싶어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물을 받은 건 기분이 좋았죠. 제 형편에 명품 가방을 가져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일 때문에 그 후로 제가 그렇게 힘들어질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사장님이 뭐라고 하셔도 절대 받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날 사장님이 제게 직접 선물을 하신 일로 사모님의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화를 내긴 하셨지만 사장님 말씀에 수긍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참으셨던 건지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씩씩거리며 화가 아직 안 풀린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대상은 사장님이 아니라 저였죠. 그 전까지 저한테 별 말씀 없으셨던 사모님이 그 후로 저를 엄청 구박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이 준 가방 마음에 들어? 예? 아니요. 사실 저한테 그런 게 어울리지도 않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뭐? 비싼 가방까지 선물해줬는데 부담스러워? 지금 우리 남편 성의 무시하는 거야? 무시라뇨.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죄송스러워서. 뭐가 죄송한데? 우리 남편한테 선물 받은 게 죄송해? 아님, 그거 받고 좋아한 게 죄송해. 뭐가 죄송한데? 좋다고 해도 밉고 싫다고 해도 미운지 사모님은 괜한 트집을 잡아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대체 절더러 어쩌라는 건지 그놈의 가방 때문에 저는 몇 날 며칠을 들들 볶여야 했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가방 얘기는 더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사장님이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사모님께 더 비싼 선물을 해주신 덕분이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거라면서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제 가방 사건은 끝이 나는 듯 했고 이미 시달린 만큼 시달린 저는 그 가방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진 모르겠지만 가방 선물 때문인 건진 몰라도 언젠가부터 사모님이 저를 견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질투 같은 거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은 제가 사장님께 꼬리를 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자주 뵐 일도 없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사장님과 아주 안 보고 지낼 수는 없었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다 보니 집주인을 만나는 건 당연하니까요. 가끔 사장님이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꿀물 타다 드리고 심부름 시키시면 심부름 해드리고 할 때도 보게 되니까요. 근데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시던 사모님께서 언젠가부터 제가 사장님 서재를 드나드는 걸 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겁니다. 정숙이, 너 지금 어디 다녀와? 사장님이 차 한 잔 달라 그러셔서 드리고 왔는데요. 차? 무슨 차? 우리 남편이 차를 먹어? 예, 왜 그러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남편 평생 커피만 먹지 차 같은 거 먹는 사람 아닌데. 글쎄요. 새로 선물 들어온 차 드셔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요. 아마 건강 생각하셔서 찾으시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네가 괜히 차 내어준다고 수작 부리는 건 아니고? 예?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무슨 수작을 부려요? 너 요즘 서재 자주 들락거리는 거 내가 주시하고 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갑자기 그렇게 달라진 사모님 때문에 저는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전이나 별반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이제 와서 관심을 가졌을 뿐이면서 제가 일부러 서재를 들락거리는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전과 달라진 건 있긴 있었어요. 그전에는 사장님께서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저한테 인사를 하거나 말 한마디 하신 일이 없으셨지만 제가 큰 사모님을 구해드리고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신 뒤로는 아는 체를 하셨거든요. 어쩌면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사모님이 왜 갑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 와서 평생 일 안 해보셨을 동안 여러 가정부를 쓰셨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제가 자기보다 못나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니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자기 되도 않게 저와 사장님 사이를 의심하는 사모님 때문에 한동안 피곤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돈만 아니면 그 집에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기어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싼 돈 주고 집안에 CCTV를 설치하시더니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겠다며 저한테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집에 무슨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이거? 이게 바로 CCTV라는 거야. 너 감시하려고 샀지. 저를 왜 감시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글쎄,
네가 뭘 잘못했을지는 이제 알아봐야지. 아무래도 네가 수상스러워서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거든?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은데 어머님이랑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그냥 두지는 못하겠어서 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너 감시하려고. 이거 집안 곳곳에 몰래 달아둘 거니까 행여라도 내 남편 앞에서 꼬리칠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어? 요즘은 집에 두는 홈카메라도 있고 길에 CCTV도 많죠. 하지만 그때는 길에도 CCTV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부잣집 현관에 달린 카메라는 몇 번 봤지만 그걸 설마 집안에 설치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모님께서는 집안에서 저를 감시하겠다면서 카메라를 설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지 제가 정말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남의 집 일해주면서 별일 다 겪어봤지만 저도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집은 좀 편하다 했더니 이런 식의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이 제 말도 안 듣고 몰아붙여서 그렇지 솔직히 저는 엄청나게 억울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장님을 다르게 생각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체 사람을 뭐로 보는 건지 사모님은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처자식 있는 남의 남편을 꼬실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삼촌뻘 사장님을 두고 말이에요. 그럴 거면 왜 집에 가정부를 들이는 건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참을 수밖에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던 저는 그 집에서 먼저 저를 쫓아내기 전에는 최대한 버티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의심뿐이었기에 제가 지금처럼 계속 결백하게 지낸다면 사모님도 언젠가는 그만두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당당했기에 버텨보자 싶었죠. 그렇게 사모님이 집안에 CCTV를 달아두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에 감시하는 놈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매일매일 지내는 게 힘이 들었어요. 어디서든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고 일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별일 없는 걸 보면 사모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오해를 살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모님은 여전히 저한테 야박하게 구셨죠.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구박을 당하다 보니 예전보다 몇 배로 더 힘들더라고요. 그 살림에 신경도 안 쓰시던 사모님이 갑자기 아침상을 다시 차리라고 몇 번이나 상을 물으시고 엊그제 빨아 넣어둔 카펫을 다시 빨으라고 하시고 매일 되지도 않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는 게 더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장에 들어갈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는 저를 부잣집 남편 꾀로 들어온 꽃뱀 취급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했었고 내 나이도 이제 30이 넘어 이런 정도의 일에는 무뎌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먹었다고 여러 일을 겪었다고 그런 일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었던 어느 날 드디어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가 사장님과 바람이 났다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셨거든요. 역시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제 본색을 드러내나 계속 지켜봤거든? 근데 네가 드디어 꼬리가 밟혔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꼬리라뇨? 아유, 뻔뻔한 년.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감히 남의 남편을 꼬셔? 내가 너 여태껏 주시한 건 모르고 있었어? 꼬시다뇨. 이제 와서 또 왜 그러세요? 제가 어디 사장님을 꼬셔요? 저 정말 아니에요, 사모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말 결백해요. 결백은 무슨. 내가 다 봤는데. 아무튼 정숙이 너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짐 싸서 나가.
짐 싸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억울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제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그 고생을 하면서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셨던 큰 사모님 생각에 좀 더 있고 싶었는데 큰 사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시다 보니 저는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더 따져 물어봐야 괜히 안 좋은 일만 더 생긴다 싶었던 저는 그냥 돈만 받고 그 집을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가방에 챙기고 사모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감사는 무슨? 괜히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꺼져. 저 근데 제 월급을 안 주셨는데요, 사모님. 뭐? 나 참 기가 막혀.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적당히 넘어가 주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지금 나한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돈을 달라 그래?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죠.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오해하셨는지 억울하긴 해도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일하면서 소홀한 적도 없었고 월급은 제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니까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 너 정말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구나. 어디 걸레년 주제에 월급을 달래? 너 지금 네가 왜 쫓겨나는지 모르는 거야? 너 지금 남의 남편한테 꼬리쳐서 쫓겨나는 거야. 그것도 감히 집주인을. 네가 우리 남편 꼬여내면 내 자리 뺏을 줄 알았니? 우리 남편이 너한테 가방 하나 사줬더니 다른 것도 가지고 싶어졌어? 그래서 내 남편한테 살살 눈웃음 치면서 꼬리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오히려 내가 너한테 돈을 받아야지. 네 년이 나한테 줄 위자료로 퉁치던가. 사모님이 하도 우기시니까 저도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 돈 주실 때까지 못 나가요. 제가 돈을 안 받고는 못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사모님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사모님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그 자리에 기둥처럼 서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십 분 뒤 갑자기 현관으로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당신이 이렇게 난리 피워서 그렇지. 오죽하면 방에 계신 어머니가 나한테 호출을 하셨어. 알고 보니 방에 누워 계신 큰 사모님께서 호출기로 사장님을 호출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장님이 사정을 다 알게 되셨고 사모님은 더 우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여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 당신은 당신 남편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 당신이 아니라 얘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이야 믿지. 근데 인연이 자꾸 당신한테 엉덩이 살랑거리면서 꼬리치잖아. 내가 증거도 다 있어. 증거? 무슨 증거? 그 증거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나도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증거 보자. 내가 이럴 줄 알고 집에 CCTV 달아놨거든? 거기 다 찍혔어. 뭐? 당신 그거 진심이야? 집에 나 몰래 카메라를 달아놨어? 아니, 당신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연 증거 잡으려고 그랬지. 아무튼 이거 봐봐. 사모님은 영상에 증거가 있다며 호기롭게 TV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이 TV 속에 나오게 됐죠. 솔직히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뭐가 찍혔는지 보자 싶더라고요. 대체 뭐 때문에 날 꽃뱀 취급하는지 나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모님이 틀은 영상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사모님 자신이었죠. 어머머, 이거 잘못 틀었다. 이거 아니야. 다시 틀게. 잠깐, 저거 당신 아니야? 아, 내가 잘못 틀었다니까. 있어봐. 저 당신 옆에 저놈 누군데? 나 이거 다 봐야 되겠으니까 손대지 말고 영상 그대로 틀어놔. 리모컨 조작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모님이 영상을 틀려다가 다른 걸 잘못 눌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 하필이면 사모님과 웬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은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집에 부르시는 트레이너였죠. 매주 2, 3회씩 집에 와서 사모님과 2층 운동하는 방에서 운동을 하곤 하셨는데
그날은 웬일로 서재에 있었는지 두 사람이 서재에서 찍혀 있는 겁니다. 사장님 몰래 서재까지 카메라를 달았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근데 자기가 거기 카메라를 달은 건 기억 못한 건지 두 사람은 거기서 눈 뜨고 못 볼 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물고 빠는 추잡스러운 모습에 구역질이 나서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사모님은 당황했는지 TV를 끄려고 노력했지만 사장님의 손에 저지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비싸고 큰 TV 안에서 두 사람의 불륜 장면이 고스란히 틀어져 나왔네요. 이게 무슨 대반전인 건지 제가 꽃뱀이라며 몰아가려던 사모님이 되려 자기 꾀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여태껏 나를 의심했었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배우자 두고 다른 사람이랑 붙어먹고 다니다 보니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나 보네요. 결국 저는 결백을 벗었고 되려 사모님의 치부만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장님께 다 들켜버린 사모님은 뒤늦게 사장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사장님은 더 이상 사모님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괜히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사장님께 따로 월급을 넣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싸둔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과 사모님이 결국 이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모님은 돈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셨더라고요. 결혼할 적에 바람 피면 위자료 없다고 혼인 서약을 했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부자들은 이혼하는 것도 남다르다 싶었죠. 그리고 그 후로 사장님이 제게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이제 괴롭히던 시모도 없으니 다시 돌아와서 일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아무래도 정숙 씨만큼 깔끔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어서 말이에요. 이제 집에 여자도 없고 계속 일해줄 수 없겠어요? 월급도 올려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 10년간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건지 이제는 돈 때문에 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표했던 만큼 돈을 모으기도 했고 말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안 쓰고 돈을 모은 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죽기 전에 1억을 벌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1억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이뤄보면 인생에 미련이 없어질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집살이하고 고생하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집에서 사장님이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더 챙겨주시면서 딱 1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억을 모으고 나니 미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련이 더 생기더라고요. 지난 10년간 고생해서 돈을 벌었으니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써볼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 1억으로 제 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가정부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았거든요. 여기저기 직업 소개소나 물어물어 소개받아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말고 직접 도우미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말이에요. 일하면서 저도 일 자체는 즐거웠어요. 이 살림이라는 것도 기술이다 보니 좋은 집 쓸고 닦으며 살림을 키우는 것도 무척 보람이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저희는 대우를 많이 받진 못했죠. 마지막에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퇴직금 명목으로 위로금을 받았지만 원래 그런 걸 챙겨주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라는 일도 직업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소속에서 4대 보험도 들고 휴가도 쓰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돈 1억으로 그 꿈을 이뤄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못 쓸 돈이니 아쉬워하지 말고 의미 있게 써보자 싶어서 말이죠. 사실 말이 좋아서 사업이지 처음에는 그냥 구멍가게 직업소개소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체계를 잡아가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저희 회사에 가입된 직원만 1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됐죠.
물론 다른 회사에 비하면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청소 도우미 업체들이 많아진 요즘에는 도우미들과 개인 사업자 계약을 해서 지점만 몇십 개에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회사처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100여 명 정도로 관리 감독하며 유지하고 있어요. 저한테 회사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회사 규모를 더 늘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으로 회사 운영하는 덕분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게 됐죠. 예전에 제가 일하던 으리으리한 집에서 이제는 제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며 살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새로 면접을 온 사람들 중에 아주 눈에 익는 누구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이네요.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아유, 제가 사장님을 어디서 뵙니까? 본 적 없어요. 제 이름 박정숙이에요. 작은 사모님이라고 하면 기억이 날까요? 이력서에 적힌 나이는 이제 막 환갑이 넘었지만 보기에는 70으로 보이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연의 그 사모님이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사실 처음에는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랑 나이가 똑같았고 이력서에도 떡하니 옛날 모델 일을 적어 놓은 걸 보고 그 사모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기억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생각해서 두고두고 원망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별말하진 못했습니다. 네가 그때 그 정숙이라고? 아유, 세상에,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구나. 우리 집 식모하던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덕분이에요, 사모님. 사실 제가 그런 일 겪은 이후로 더는 일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충격이 크긴 컸는지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를 차리게 됐네요. 아유, 그래. 대단하네. 그럼 혹시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워서. 알다시피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 지금은 자식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거든. 그러시구나. 근데 저도 사장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요. 예정으로 막 도와드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인연은 인연인 거고 능력은 능력이죠. 면접 보시고 합격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사모님이랑 알던 사이라고 도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 걸 싫어하는지 사모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도 직원들한테 너무 박하게 굴지 말라고 말은 잘해둘게요. 나머지는 사모님이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 그렇지.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내가 열심히 해볼게. 사모님은 정말 사정이 많이 어렵긴 한 건지 저한테 청탁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설마 그 사모님 형편을 봐줄 리도 없었고 취직 청탁을 들어줄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악감정에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합격하진 못하셨습니다. 얼굴을 보면 예전에 그 짱짱하던 피부도 온데간데 없어서 고생 꽤나 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지 일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됐지만 거기서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었고 결국 다시 만난 옛 인연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네요. 그 사모님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어떻게 제 회사에서 20년 전과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만나게 된 게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 싶기도 하네요. 제가 노력해서 이룬 이 성공이 저의 성공 드라마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저 같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열심히 회사 꾸리며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마주하게 될지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